경기 침체기에도 다음 경기 확장기에 미리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약세장 속에서도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종목들은 늘어날 것이다.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을 진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지금 그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맞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맡고 계시고 네. 그 얘기부터 좀 해야겠다. 요즘에 영국 쪽 소식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쪽 연기금의 뭐 레버리지 투자, 그 다음에 이게 중앙은행이 지금 뭐 국채를 매입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도 시장도 계속 막 이렇게 요동을 치고, 예.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영국이 블랙스완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도 그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다 보니까, 그쵸. 야, 금리 올라가고 좀 세상이 위험해지는데, 저기서 뭔가 꽝 하고 터지면 어떡하지? 불안감들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혹시나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블랙스완이라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좀 다른 나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영국이 예고편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근데 영국 자체는 사실 뭐 저는 파운드화의 저력이 있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빈번하게 생길 수 있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요? 네, 구조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 영국의 문제가 영국 연기금이 파운드화 베이스에 국채를 담보로 다른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소위 마진콜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계속 뜨니까. 네.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이 실탄을 이제 장전해가지고 이 국채를 사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담보 가치를 이제 그렇죠. 확보해 준 거거든요. 시장 안정 조치. 네, 확보해 줬는데 이번 주말까지다. 그거는 계속 징징대지 마라. 다음 주부터는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어제 금융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흔들렸죠. 저희가 지금 12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영국의 영란은행이 또 그걸 연장을 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시장은 또 약간 반등을 하고. 그렇습니다. 갈피를 못 잡겠어요. 뭐 연기금 측에서는 월말까지 10월 말까지는 이제 조금 계속 사줘야 되겠다. 아직 좀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베일리 뭐 영란은행 총재는 뭐 얄짤없다. 14일까지로 이제 끝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부분. 그 담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연기금은 뭐 좀 국채죠. 그 나라 국채가 가장 많고 또 미국 국채가 있고 또 지금 영국은 알려진 바로는 CLO라고 부채 담보부 증권. 부채를 모아서 이제 신용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보강해서 이제 그거를 담보로 좀 채권을 만들어서 그 채권을 좀 담보로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가령 지금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한 담보 자산인데 미국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보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지금 일으키기 직전인 이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일본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 국채를 팔아서 또 자기네 환율을 방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BOJ가 일본은행이 팔면 미국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미국 국채가 그렇게 올라가면 또 환율 방어용 실탄이 다 소모되면 또 팔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좀 반복된다. 악순환이. 이렇게 되면 담보 가치 하락과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과 채권 시장의 수급 균열과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러져서 좀 멀쩡한 회사도 뭐 좀 담보 부족 상태가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부족이 담보 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상한 부족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어딘가에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많을 테고 그게 이제 영국의 연기금 그리고 영국의 이제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제 약간 좀 스피커 역할이 되는 거기는 한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도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영국만 해도 이제 근본적인 아시다시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 감세안을 후퇴하기로 한 것은 최고 소득세율을 후퇴한 네. 거고요. 네. 전체적인 감세 프로그램 네. 10%밖에 안 됩니다. 이 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철폐하는 거는 네. 나머지 뭐 국민에게 대한 에너지 보조금 네. 내지는 뭐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은 뭐 전체 감세한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네. 이런 근본적인 영국 파운드화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네. 파운드화의 가치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대규모 금융 완화를 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빠르게 올리면서 경기가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영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내년도에 에너지 보조금 같은 경우도 영국 정부 1년 예산의 8%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유로존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실행조차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슈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 경기 침체와 맞물렸을 때 이게 뭐 없던 얘기로 될까? 아니면 계속 각국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적자 국채가 계속 발행되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까? 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요 이슈들의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제2, 제3의 케이스도 앞으로 유념해서 네. 봐야 될 테고. 약간 좀 옆으로 새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근데 영국에서 새로운 그 신임 총리가 감세 네. 정책 들고 나온 것 같다가 세계에서 많이 이제 이거 인플레이션 너무 조장하는 법안이다 막 이러면서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이긴 합니다만 약간 감세를 정부가 추진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세 정책은 왜 안 알아주죠? 서운한데. 우리나라는 실효세율이 법인세율이 뭐 OECD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그죠, 한 17, 18% 정도 되더라고요, 법인세도. 네, 그러니까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낮춰준다기보다는 정상화로 가는 과정. 네, 그리고 뭐 전 세계 국가의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자원이기주의나 부품 소재이기주의도 있지만 네. 좀 리쇼어링 전략도 있고 또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약간 자국이기주의 그렇죠. 성격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국의 어쨌든 고용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공장을 자기네 땅에다 지으라고 하는 법인세 깎아줄 테니 우리나라로 공장 가지고 오쇼. 네, 어쨌든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R&D 센터라든지 이런 그 좀 첨단 어쨌든 그런 산업을 돕는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법인세율이 이런 부분에서 좀 발목을 잡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그거는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조정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사실은 감세랑 말씀하셨듯이 통화긴축이랑 같이 진행한다라는 것은 뭐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레이터를 같이 밟는 거죠. 가속 페달을 같이 밟는 거죠. 차가 조금 엎드러치라는 거죠. 약간 우리 박사님이 한 5만 7천 번 정도 들어보신 질문이긴 할 텐데 인플레 네. 이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이놈의 인플레이션, 물론 이제 미국 기준으로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 인플레이션에 이게 좀 언제쯤 잡힐지. 저는 뭐 지금 잡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잡히고 있다. 네. 근데 생각보다는 덜 잡히고 있다. 그게 문제다.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행 뭐 총재께서도 당분간 이제 내년 초까지는 이제 고물가가 좀 지속될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보니까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오른 서비스 물가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원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거는 이제 근원에서 빠지는데, 네. 근원 물가에서 빠지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합성 수지 가격도 올리고 철강 가격도 올리고, 그래서 후판 가격 상승을 통해서 자동차 가격도 올리고, 그렇죠. 뭐 조선 자동차 다. 예. 그리고 또 교통비, 물류비 이런 것들을 다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가 어지간히 침체돼야 수요가 너무 이제 어지간히 냉각돼야 비로소 이제 떨어지는 이제 후행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두고. 네, 시차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도 오늘 뭐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이 밟으면 내일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냐?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3개월, 6개월, 평균적으로는 6개월에서 9개월 네. 정도 후행해서 나타납니다. 경제 주체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가 금리 올린 거 알지? 이자 비용 나가잖아. 너 소비 줄여야 돼, 말아야 돼. 계속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이 통화 정책이. 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러네. 너 고용 나빠져. 뭐 계속 이제 그런 워닝도 주고. 워닝을 뭐 중앙은행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계속 주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서 주고. 그 이제 금리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그런 시차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집세, 렌트비라고 하지만 이 집세가 장기 금리가 떨어져야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고, 그렇죠. 모기지 금리가 떨어져야 집세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모기지 금리는 뭐 계속 오르고 있고. 네, 6.7%인데 1년 전보다 3%포인트 이상 오르는 상태인데 거의 더블 된 거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집값이 조금 비싸니까 안 사요. 그러면 임대 수요가 더 늘어서 지금 뭐 잘 안 떨어지고, 이런저런 또 계약 만기가 뭐 내년 후년까지 계속 돌아오니까 뭐 내일 당장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근원 소비자 물가의 무려 40% 넘게 차지하는 임대료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안 떨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헤드라인 물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 하고 이제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물가가 거의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 4% 밑으로 떨어져야 조금 이제 연준도 좀 휴하고 이제 한숨을 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통화 긴축의 칼을 이제 칼집에 넣는데, 네. 문제는 뭐 이게 조금 늦어지는 거죠, 예상보다. 그 IMF에서도 세계 경제 전망 뭐 수정치 발표할 때도 그렇고, 연준 인사들의 전망을 봐도 그렇고, 내년 즈음이면, 그러니까 올해는 미국의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뭐 8%대 네. 예상이 돼. 내년에는 한 3.5, 3.6%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물론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 그러니까 물가 목표의 2%보다는 높은 거지만 지금 막 7, 8, 9% 하던 것보다는 확 낮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좀 나눠서 볼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5%대 중반으로 보는데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5.3, 4, 5 정도에 형성될 거라고 보는데, 내년 상반기. 내년 6월 말 정도에. 네. 그러면 그때 기준금리가 5%면 네. 단순히 계산해서 연준의 실질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물가를 뺀 네. 실질 기준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반전되는 시기인 거죠. 네. 내년 이제 6, 7월 달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통화 긴축의 효과가 1차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가 내년 6월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경기의 위축을 가져오는 그러한 효과가 내년 한 6월 정도면 좀 더 지금보다는 이 통화 긴축과 경기의 시차 때문에 네. 한 6개월에서 9개월 시차 때문에 내년 뭐 6월, 7월, 8월이 가장 좀 경기 침체를 영향을 주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통화 정책의 시차도 그렇고 또 전 세계가 좀 경기가 또 같이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을 네. 같이 풀었기 때문에 네. 누가 더 빨리 회수하나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싱하고 있죠. 네, 금리 인상 레이싱. 네, 레이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경제가 같이 침체돼요. 네. 옛날에는 뭐 제가 좀 나쁘면 좀 우리는 괜찮고 뭐 이래서 좀 중화가 됐는데, 네. 지금은 통화 정책 사이클이 완전히 일치화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유로존이나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의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도 내년 한 6월 정도 네. 이후.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가는 연준의 어쨌든 통화 긴축의 효과가 가장 드러나는, 물가 안정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한 지금부터 한 3개 분기 뒤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물가는 잡힙니다.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잡힌 물가가 한 2%면 좋은데 내년 중반에 5.5%니까 5.5%는 가령 2018년 금리를 계속 올릴 때 가장 높았던 물가가 3%대 초반이거든요. 3.2. 네. 네. 그 금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물가예요. 그러니까 남미나 이런 국가들이 보여줬던 그런 물가를 지금 선진국이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거죠. 지금 OECD가 전망한 물가가 올해 물가가 불과 몇 개월 전 네. 지난 4월에 4.4%였어요. 올해 연말에. 미국. 전 세계 OECD 세계 국가 기준. 20개 OECD 뭐 20개 국가죠. 네. 근데 지금 8.8%로 8개월 만에 더블 올렸어요. 이런 게 예측입니까? 야. 제가 뭐 OECD나 IMF나 뭐 월드뱅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예. 상황이 그렇게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물가나 금리는 경기가 결정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 경로를 통해서 경기를 결정하는 거꾸로. 그래서 경기 예측이 계속 틀리는 이유는 물가 전망을 잘못해서고 통화 정책의 경로를 지금 사람들이 다 안일하게 봤다가 현실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그런데도 물가가 좀 더디게 잡히는 지금 전망도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정체,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최근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년 동안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경기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텐데 네. 특히 뭐 유로존이나 이런 지역은 지금 올려도 시원찮을 많이 올려도 50bp로는 택도 없는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면 네. 그런 상태니까 완전히 미스매칭돼 있는 경기랑 통화 정책이 완전 꼬여죠. 그러니까 네. 경제 상태를 보면 금리를 내려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가 때문에 그 금리를 또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이랬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공급 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된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73년과 79년에 1, 2차 오일 쇼크 때인데 5.1 파동 났을 네, 때 그때는 전 세계가 통합이 안 돼 있고 글로벌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부분적인 이슈였던 걸로 지금 어쨌든 자료에서 봤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와는 조금 다르죠. 전 세계가 통합된 상태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팬데믹이 전 세계를 공습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것만 팬데믹 때만 풀었으면 괜찮은데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 구조적 저금리가 그랬죠. 지속되다 보니까 10년간 모든 국가들이 부채가 늘고 모든 국가들이 통화를 팽창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네. 네. 이러면서 되게 이제 그 물가가 뉴노멀이 된 거죠. 저물가가.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부채나 통화량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이 많이 늘어서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다른 요인도 있지만 전쟁도 있고 공급망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이제 빨리 판단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2021년 3, 4월부터 이제 금리를 올렸으면 좋은데, 무려 8.5% 미국 CPI가 찍히는 때 지난 3월부터 올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뒤를 쫓아가면서 이제 총을 쏘니까 지금 미국이 300bp 올리는 사이에
이번 주에 9월 물가 나옵니다만 8.2% 나오더라도 0.3%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네. 300bp 올려서. 물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걸립니다만. 네, 우리나라 200bp 올렸는데 한국은행이 네. 물가 2.6에서 지금 1년 전 2.6에서 지금 5.6이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 오히려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쟁 탓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2022년 한 2월 말쯤 터졌죠. 우크라이나 그 예, 2월 침공이. 24일이죠. 네. 근데 그 전부터 2022년 뭐 한 1,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7.5, 7.9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네, 네.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도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이전에도 이미 상당히 높은 물가 상승률 수준이었던 거고.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 21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해 22년 네, 올해요. 네. 22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21년 하반기쯤부터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면 정말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까요? 조금 낮았을 것 같고요. 네. 한 6개월만 좀 일찍 그리고 많이 올렸으면 처음부터 뭐 100bp씩 올린다든지 이렇게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지난 3월에 25bp 올리고 그 다음에 빅스텝 50bp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아무튼 3월과 5월 사이에 75bp 올린 거잖아요. 네. 고작. 네. QT는 진행도 안 하고 예. 안 됐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늦은 건데 어쨌든 시계를 좀 뒤로 돌려서 6개월 뭐 심지어는 뭐 1년 전부터 올렸다면 내년도 경기 침체 폭이 경기 침체의 어쨌든 깊이가 예. 조금 낮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의 기간 경기 침체도 물가와 마찬가지로 한 번 침체에 들어가면 잘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못 빠져나올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제적인 어쨌든 돌발 변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다면 그 부분만 도려내서 네. 재정을 투입한다든지 이제 수술을 하면 바로 회복이 되는데 네. 지금은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그냥 완전히 해서 폐부종증에다가 뭐 지금 뭐 폐렴에다가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너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들 콜록콜록거리는 거거든요. 합병증 오는 거죠. 근데 합병증 환자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그러니까 팬데믹에 이어서 지금은 경제 합병증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경기 침체는 좀 자생적인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 나라가 오면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안 좋은 게 또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금융 현상이 꼬이고 돈이 안 돌아가고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면 멀쩡한 기업들의 파산율이 도산율이 올라가고 자금이 안 도니까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안 되고 회사채를 11%, 12%에 찍어가지고 생존이 안 되고 또 회사채를 찍어봤자 사주는 사람이 없고 이러면 이게 경기 침체가 또 경기 침체를 낳거든요. 내년의 경기 침체를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금리만 내리면 경기 침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되게 위험한 생각, 현실을 조금 정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드워치라는 거를 네. 지금 많은 일반인 투자자들까지 많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CME 그룹에서 아마 만든 걸 거예요. 네. 패드워치라는 사이트를 대한민국의 일반인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여보던 적이 있었을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번 FOMC 회의 때 얼마나 금리를 올릴까? 컨센서스는 얼마일까? 얼마까지 금리가 더 올라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페드의 기준금리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내년 3월까지 5% 찍고
네. 동결할 내년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5%. 네, 그리고 1년 동결할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원래는 6월로 봤는데 조금 앞당긴 거는 금리를 조금 많이 올리면서 일단은 3월 달에는 내년 3월에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연준 생각이 예. 조금 지켜보겠다. 한 템포 쉬어가는, 그리고 쉬어가는 게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 결국엔 되는. 그래서 5%면 이제 올해 11월에 75bp, 그다음에 12월에 50bp, 그다음에 내년 2월 1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3월 14일, 15일인데 2월 1일과 3월 14일 뭐 6주마다 있으니까요. 예. 25bp 올리면 이제 5.0이 됩니다. 네. 그래서 5.0을 2024년 3월까지 놔두고 3월 내년 후년 3월에 이제 25bp씩 3번 인하를 할지 네. 아니면 뭐 한 템포 지나서 한 5, 6월부터 인하를 할지 그거는 뭐 그때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한 1년 정도 동결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쫙 올려놓고 네. 이 약발이 어떻게 네. 드는지를 보는 시간.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발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약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페인이죠. 고통이죠. 지난번 FOMC에서 얘기한 페인입니다. 고통. 더 큰 고통일까요? 경기 측면에서는 더 큰 고통이고요. 경기나 금융시장에 좀 어수선한 뭐 소음이라고 하죠. 소음 이런 것들은 더 이제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쁠 것 같은데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뭐 조금 다른 문제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좀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소음이 많이 들리고 어수선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실물 경기랑 주식시장의 흐름이랑 같을 거라고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조금 분리를 해서 봐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뭐 금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네. 채권 시장이 희망컨대 좀 연말 정도에는 조금 뭐 앞서면 뭐 11월 정도부터는 떨어지지 않을까. 채권 금리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 평소 같으면은 보통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거의 임박해서 네. 마지막 금리 인상 내년 3월이라고 치면 뭐 한 2월 정도는 가야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선반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년도 경기 침체가 워낙 엄중하니까 위중하니까 네. 조금 뭐 IMF도 이번에 경제 전망을 또 하향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마 11월도 하향 수정하고 12월도 하향 수정할 거거든요. 원래 뭐 3개월마다 이렇게 네. 수정을 하니까요. 아마 뭐 수정 안 해도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눈치를 챌 겁니다. 네.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한 1.5% 이하로 가고 중국도 거의 뭐 중국 입장에서는 제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성장 기록하고. 근데 그 많은 이제 글로벌 기관에서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한 1% 정도는 보지 않습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1% 정도가 컨센서스고요. 근데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중국도 뭐 한 내년도엔 이제 4%, 4.5% 이렇게 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또 낙관적 전망의 오류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전망을 안일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망이 틀렸듯이 또 통화 긴축에 대한 궤적이 틀렸듯이 예상 궤적이 지금도 남은 4분기 동안 계속 틀릴 가능성이 있다. 물가가 당장 내일 모레 나오는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만 해도 클리브랜드 연준은 인플레이션 캐스팅 나우에서 지금 6.64를 보잖아요. 그리고 전월비로는 근원을요. 그리고 0.6 올라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전월비. 전월비.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물가가 7월 달인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8월, 9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원 물가가 이제 되게 안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 또 경제 전망은 또 수정되는 거죠. 그리고
점도표는 또 상향 조정, 뭐 CME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예측은 또 금리를 지금 4.5%에서 5%로 또 올릴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경제 성장률 전망이 또 하향되고, 뭐 어쨌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뭐 안 되라고 지금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현상을 기존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잘못 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네. 지금이라도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자. 네, 그리고 정부가 대비할 건 대비하고 기업은 대비할 건 대비하고, 뭐 가게는 가게대로 또 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낙관적 편향을 좀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은 뭐 내년 미국도 성장률 1%, 뭐 중국도 한 4, 5% 나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면 눈높이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앞에서 채권 시장은 한 11월부터는 네. 또 반대로 이제 금리를 더 나중에 인상하는 타이밍이 남아 있더라도 나중에 내려가는 걸 또 먼저 반영을 하면서 채권은 꺾일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시장의 속성이 원래 이제 선반영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면 지금의 시장은 일단 주식시장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한 어느 정도나 반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기준금리 인상만 떼어내서 만약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좋은데, 사실 네, 그게 계량적으로 어렵죠. 거의. 그러면 그렇지만 거의 상당 부분 거의 90%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90%라면 뭐 한 4.5% 기준으로 아니면 5%? 5% 기준으로요. 시장은 미스터 마켓은 5%까지 내년에 3월까지 올리는 거를 다 반영하고 있다. 네. 문제는 반영하지 않은 게 있죠. 나머지 10%의 네. 확률? 아니요. 아예 덜 반영한 부분이 금리 이외의 부분이 있는 거죠. 금리 바로 이외의 부분. 바로 경기 침체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경기와 더 안 좋은 기업 실적을 아직 반영을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반영했겠지만 가령 한 50%는 반영했다고 치죠. 나머지 50%는 앞으로 반영해야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보면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내년 3월에 5% 정도로 이제 동결을 시작한다.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저는 조금 일찍 반영할 거라는 거고요. 내년도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가령 뭐 지금 4% 근처에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3%까지는 내려오는, 잘하면 뭐 2%대 후반을 찍을 수 있는, 채권 시장이 수급이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거기다가 네. 내년에 경기 침체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안전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채권에 베팅하고 하려는 사람보다는 회사채를 줄이고 좀 부실채를 줄여서 안전자산으로 바꿔 타는 어떤 그런 그 포트폴리오 재편의 수요가 늘거든요. 국채 금리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채 던지고 국채 사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 늘 거라는 거고요. 달러에 대한 수요도 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단기 랠리가 가능하다. 근데 아마도 투자자분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들은 그거를 오해를 할 거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고생이 끝나고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린다. 통화정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때문에. 예. 하지만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본질은 더 큰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로 만약에 주가가 오버슈팅을 하면 다시 또 반납하겠죠. 올라가는 폭의 일정 부분을.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올 연말이나 혹은 내년 연초에 생기는 뭐 약간 기술적인 랠리 뭐 이런 것은 조금 제한적일 것일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도에 결국엔 뭐 더 큰 산은 기업 실적의 둔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S&P 500 기업의 EPS가 컨센서스가 $240거든요. 네. 그게 $20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 20% 정도 네. 하향 조정 가능하다. 그리고 PR이 뭐 16.5배나 뭐 17배 정도에서 한 15.5배 정도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주식 프리미엄을 좀 더 적게 주려는 거죠.
그러다 보면 S&P 500이 지금 고점 대비 한 20% 남짓 빠져 있는데 네. 조금 더 빠질 수가 있는 거죠. 3,200이라든지. 그러면 4,800의 지난 연초 고점에서 3,200선이 거의 35%.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무지막지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는 경기 침체기에 보여줬던 평균 네. 하락폭입니다. 네. 그게 35%가. 그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지 않는다면 네. 마이너스 35% 정도. 네. 근데 어제 뭐 제이미 다이먼 그 회장이 JP 모간 네. 회장이 뭐 주가를 왜 이렇게 언급을 했는지 20%더 떨어진다 뭐 미국 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금융적 혼란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안 하셨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경기 침체의 어떤 파생적인 요인들, 앞서 말씀 나눈 뭐 회사채 시장의 문제라든지 또 뭐 전체적인 뭐 부도율의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세되면 이제 10% 하락으로 막지 못하고 더 떨어지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고점 대비 지금 이미 35%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반년 먼저 떨어졌고 또 낙폭도 고점 대비 깊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 경기 침체와 우리나라 기업 실적의 후퇴와 그리고 미국 증시의 추가 하락폭을 지금 기다리는 중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미국 증시보다는 적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환호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네. 와, 그럼 이제 금리 꺾이나 보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본질을 보면 진짜 국채 수요가 높아지고 근데 그게 어디서 온 돈이냐? 회사채나 위험 자산을 던지고 오는 수요가 있다면 그거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그 노이즈는 우리가 좀 걸러서 봐야 된다. 그걸로 인한 단기 반짝 상승이라 하더라도 환호성을 지르면 안 된다라는 이제 경고를 주신 거로. 그러면 그때는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그런 위험 신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서 보면 될까요? 그 부분은 또 봐야죠. 뭐 그런 쪽에서 되게 좀 스프레드가 늘어나고 또 좀 부채가 많은 국가들 유로존에서도 뭐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국채 스프레드가 독일과 더 벌어지고 독일 국채가 벌어지고 더 벌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걸로 보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저는 이제 국채 금리 자체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같이 봐야 되시는 게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5% 정도까지 2.7 뭐 이 정도 떨어지면 괜찮은데 만약에 2% 초반대까지 막 그냥 떨어진다. 10년물이요? 네. 지금 10년물이 거의 3% 후반 아닙니까, 미국? 네. 그런 거는 뭐 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쵸.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내년 내내 5%의 위에 걸려 있는데 무려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스프레드로 뭐 지금 300bp, 3%포인트 이렇게 벌어지는 적은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무지막지하게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기 침체의 깊이가 굉장히 그 고약하고 깊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게 두려움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안전 자산의 선호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더 떨어지면 그거는 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 2, 3년물은 뭐 4%대, 10년물은 3%대 이게 이제 그거를 또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또 반문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기준금리는 5% 가는 것까지는 한 90% 반영이 된 것 같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깊이와 기업의 실적 감소는 아직 좀 반영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기준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는 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이미 우리 기준으로 한 30몇 % 떨어져 있는 거는 그만큼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랑 또 기업 실적 감소도
주식 시장이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뭐 PER도 낮고 지금 코스피 PBR도 지금 1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 0. PBR 0.9배 그런 정도니까 뭐 역사적인 뭐 어떤 수준으로 보나 절대 수준으로 보나 경기 침체를 반영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고점 대비 또 35%나 빠져 있고. 네. 그런데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따른 어닝의 기업 이익의 둔화를 지금 현재 컨센서스 EPS의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분기 실적이 조금 더 안 좋게 나오고 또 다음 분기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가 또 안 좋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맷집을 보이느냐. 나 다 반영됐어. 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할 거냐. 네네네. 거기서 또 공포 심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마지막 어쨌든 매도를 더 할 거냐. 네. 또 미국 시장이 만약에 하락하면 또 외국인들이 또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연계 매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의 어떤 자동 매매, 뭐 미국의 스미스 부인들이 산 ETF, 네. 한국 ETF도 또 팔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또 엄하게 또 더 떨어질 수 있고 이제 이런 불똥이 남아 있는 게 좀 걱정이죠, 사실. 안 일어나면 좋은데. 여기서 그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딥 밸류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평가, 완전 초저평가. 초저평가.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PER 9배, PBR 0.9배. 네. 이 정도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던 시기는 역사상 기간으로 보면 길지 않았다. 네. 예. 그래서 요 시기만 참으면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딥밸류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밸류는 충족이 됐는데 네. 기간이 충족이 안 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좀 딥밸류는 이제 페어밸류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적정 가치 대비는 이제 조금 다 왔다. 이제 그런 거고.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버블과 역버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질 땐 더 많이 빠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 나눈 이제 여러 요인들, 해외 요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네. 기간적인 측면은 결국 대세 상승장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라는 거죠. 네. 금리 동결에서 시작되느냐, 아하. 연준에 예. 아니면 금리 인하에서 시작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긴 호흡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 진짜 궁금한데. 네, 금리 하락으로 촉발되느냐,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다시 올라갈 때, 뭐 금리 오르는 건 경기 확장 아니야? 이러면서 떳떳하게 올라가는 게 정말 진바닥이냐, 추세적인 상승의 시발점이냐, 네. 시작점이냐,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내년 전체적인 장세는 어쨌든 경기 침체로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위기가 올 것 같고요. 네. 그 위기 다음에 박스권을 계속 그릴 것 같아요. 2020년 4월부터는 V자형으로 반등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은 경기나 기업 실적 자체가 좀 둥근 U자형, 밋밋한 U자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흐름도 내년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이제 찐바닥이 나왔을 때부터는 조금씩 저점은 높여갈 수 있되 네.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V자형 상승보다는 조금씩 이제 좀 회복되는 이제 좀 중병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조금씩 기운을 차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V자 반등보다는 점진적인 회복. 네. 그 대세 상승장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근데 이거 되게 이제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금리가 동결되기만 해도 혹은 금리가 계속 오르고는 있어도 연준이 피벗을 할 것이다라는 신호만 보여도 자산은 이미 깊이 딥밸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게 튀어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번 더 위기는 좀 겪을 수 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연준의 피봇이라고 하면 어쨌든 전환이지 않습니까? 예. 전환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동결로도 볼 수 있는데 네. 본격적인 피봇은 인하죠. 그렇죠. 금리를 인하하면 그거는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으로 봐야 됩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면. 네, 만약에 그때 밸류에이션이 싸다면 네. 그거는 뭐 대세 상승이 분명한 것 같고요. 밸류가 싼 상태에서 이제 돈이 다시 풀리니까. 네, 예. 네. 그래서 기승전 연준이거든요. 예. 연준이 긴축할 때는 어쨌든 팔고 완화할 때는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주 단순하게. 네. 코스톨라니 할아버지도 금리가 싸지면 예. 다이빙 하듯이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 그런 표현 쓰였어요. 네. 다이빙 하듯이 살아. 네. 금리 떨어지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그 예. 책에서 예. 저는 그 문구가 제일 그 격언이 제일 와닿더만요.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따지면 그냥 닥치고 살아. 닥치고 살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닥치고 살아. 금리 인하될 때. 네. 약간 그 얘기인데. 그래서 금리를 오죽하면 인하하겠습니까? 경기가 오죽 침체됐으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겠냐고요. 네네네. 그때 주식 밸류에이션이 비쌀 가능성이 좀 낮죠. 사실. 이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네. 이 약물을 주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 아무튼 그 경기 침체의 그 속성을 이번에 잘 이해하고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할 부분은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황이 보통의 경기 침체 얘기하고는 좀 다르게 네. 앞서 말씀 나눴듯이 경기만 보면 금리를 인하할 곳도 남음이 충분히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금리를 동결하는 게 내년이잖아요. 네. 한 100bp씩 인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내년도의 경제 환경에서 연준은 왜 5%, 4.75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금리를 높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까? 캥기는 게 있잖아요. 네.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통인데 주식시장 입장으로 와서 보면 이거는 미스매칭입니다. 결국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적 상황이라는 거죠. 내년도가. 이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으로 왜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가령 EPS가 240달러에서 S&P가 200달러로 하향 조정되면 거기에 걸맞는 미국의 국채 10년물은 1.5% 정도가 적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3%면 아직도 금리가 높은 거죠. 네. 이 밸류에이션을 시장은 계속 버거워하는 거죠. 네. 내년 증시가 결국엔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와 통화 정책은 여전히 긴축 기조인 이 상태에 대한 부담을 안고 1년을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네. 근데 거기서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인다? 이거는 물가를 뺀 예측이죠.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소비자 물가가 5% 중반이 아니고 3% 정도로 하락하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쭤볼게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면, 즉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라면 그 중에서도 혹시 되는 주식은 없겠습니까? 되는 주식은 점점 늘어나죠. 예? 되는 주식이 늘어난다고요? 네. 그건 어떤 그러니까 의미이실까요? 뭐 종목이 100개가 있다고 그러면 네. 지금은 뭐 자고 일어나면 미국장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90개 종목이 떨어지고 10개 종목이 상승한다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종목은 뭐 8대 2라든지 네. 20% 뭐 30%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상승 종목 수가. 여전히 약세장 속에서도 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종목들은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약간 헷갈리는데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이제 보는 사람, 네. 와이스트리트의 이제 구독자라는 네. 입장에서 딱 본다면 조금은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쵸. 박사님은 예. 경기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듣는 사람은 대부분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는 분들이다 그쵸. 보니까
롱 포지션에 맞게 저분이 주식시장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실물하고 네, 금융하고 맞죠. 분리해서 계속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경기가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거고 네. 그 상황에서 불안을 먹고 오를 수 있는 주식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빠지는 종목이 더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안 되는 놈들은 완전 나락가고. 네,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금리가 안 떨어지고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적 상황. 네. 경기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물가는 천천히 떨어져서 금리는 위에 천장에 걸려 있는 상태가 네네네. 계속되면 성장주가 못 버티는 거죠. 그리고 달러 강세 때문에 성장주들이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내년도에 분기이익이 뭐 확 꺾이든지 뭐 반도체 경기가 조금 더 늘어진다든지 이러면서 성장주의 순환 시대가 한번 더 올 수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이미 밸류에이션상 싸진 뭐 다우 존스에 포함되어 있는 뭐 가치주라든지 네. 배당주라든지 또 뭐 저금리 상황에서 안정된 리츠 회사라든지 네. 또 뭐 그런 어쨌든 좀 방어적인 종목들은 좀 밸류에이션 상도 좀 착해졌고 네. 그리고 더 나빠질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좀 경기 침체가 조금 더 확인될수록 네. 금리는 낮아질 조금 더 이렇게 더 높아지지는 않으니까 네. 더 높아지지는 않으니까 더 낮아지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숨 쉴 공간이 조금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게 더 진행되면 정말 내년 3월에 이제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이익도 그렇게 나빠지는 정도가 이미 반영됐거나 아니면 예상보다는 덜 나빠지거나 네. 뭐 이런 상태가 내년 봄 상황이라면 성장주라고 안 올라간다는 보장 없는 거죠. 네. 성장주 중에서 다 올라갈 체력은 시장은 없을 거예요. 네. 아직도 기준금리가 5%니까. 그렇죠. 돈의 힘이 약하니까. 네, 돈의 힘이 약하고 동결은 했지만 인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있고 또 경제 지표가 팡팡 망가지는데 네. 도저히 용기가 안 나죠. 네. 기업 실적도 뭐 쇼크 기업들이 많이 나고 어닝 쇼크가.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반사이익을 누리는 기업. 뭐 경기 침체기에 조금 잘 되는 기업, 네. 잘 되는 성장주 이런 것들에는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경기 침체기에도 뭔가 천병 역할을 하는 주식들은 있습니다. 다음 경기 확장기에 미리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다음 경기 사이클을 좀 땡겨올 수 있는 것들. 네. 일단 방어적인 종목, 또 다음 경기 사이클을 선반영하면서 천병 역할을 하는 조금 안정성장주나 좀 성장성이 높은 주식, 혁신 성장 기업들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아주 소수지만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점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거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 네, 이제 그쵸. 검증이 되는 회사들일 맞습니다. 거고. 그러면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상황이라면 경기는 안 좋으니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내구재라든지 예. 좀 뭐 미국에서 뭐 자동차가 필수 소비재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가능하면 안 바꾸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 바꾸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자동차 재고도 쌓이고 뭐 텔레비전도 잘 안 팔리고 뭐 이제 이런 뭐 주택 경기가 또 냉각되니까 관련된 내구재들이 좀 시원치 않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죽으라는 법은 없듯이 그런 기회에 조금 반사이익을 누리는 기업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금리가 피크아웃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량한 회사들은 이제 오히려 자본 조달을 열심히 해서 자기 자본 비용을 낮추면서 핵심 성장 부분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조금 성급하지만 내년 뭐 2분기 정도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경기 침체가 극심할 때가 이제 투자 기회인 거죠.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지.
뭐 지금 뭐 나는 돈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좀 설레임으로 지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튼실하게 있는 네, 타인 자본이 아니라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도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PER, PBR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ROE 그쵸. 자기 자본 이익률 네. 보는데 그거 이럴 때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자기 자본으로 금리 부담 없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기업들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차입금이 적은 회사들 네. 예,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 네, 그리고 뭐 미국 기업들은 뭐 분기 이익이 안 나와도 배당금을 또박또박 주니까요. 네. 네, 우리나라 기업은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뭐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 기업은 한 7, 80%가 분기 배당을 하니까요. 네.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 안 나도 배당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면서 버틸 수가 있죠. 내년. 그 배당 성장주 같은 것도 네. 요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가르마가 타지네요. 그냥 겉만 먹고 막 다 안 되나 보다 할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포트폴리오의 힘이기도 네. 하고요. 근데 요렇게 들어보면은 2022년 10월의 현재 상황하고 약간 좀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도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내구재 경기 민감주들 안 좋아지고 성장주는 오랫동안 안 좋았고 좀 네. 경기 방어주들이 잘 방어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잖아요, 현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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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질문도 좀 들어봐야겠다. 아까 이제 채권은 11월부터 채권 시장은 이제 미리 금리 인하를 뭐 좀 반영할 수 있다. 11월은 좀 자신이 없지만 연말? 아무튼 예. 연말 네, 연초가 연말 연초. 네, 조금 빨리 오지 않을까. 금리 인상 시점보다 한 3, 4개월 빨리 올 수도 있다.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요거를 준비해 볼까 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네. 그 연말부터는 조금 채권 투자를 네. 들어가도 좋을지. 지금부터 들어가도 괜찮죠. 뭐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의 마지막 연준의 종점, 예. 종점 금리가 이제 좀 더 투명해지지 않습니까? 좀 보이죠? 네, 터널의 보이지 끝이. 않- 터널의 예, 끝이 예. 보이니까 그게 확실해질수록 채권 금리는 피크아웃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선반영하니까. 네, 네, 그래서 유럽도 만약에 경기만 반영하면 독일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닌가요? 독일도 지금 재정 수지가 또 안 좋아가지고. 근데 뭐 유럽 상황은 예, 네. 하도 많이 바뀌어서. 그러게요. 그래서 뭐 일단 뭐 미국채. 네, 네, 네. 우량 회사채라든지 이런 쪽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채권도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내년에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그 불안을 먹고 자라는 주식들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내다보는 내년을 준비할 때 적절한 자산 배분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네, 목표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조금씩 뭐 어디엔가는 지금 투자가 돼 있으실 거니까. 투자가 돼 있다기보다는 물려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나의 타겟은 이렇게 가져가겠다. 네. 궁극적으로 이렇게 좀 자산 배분 비중을 이제 좀 라프하게라도 설정을 해놓으시고 조금 시장을 봐가면서 천천히 조정해 나가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 목표 포트폴리오고 개인적으로 뭐 다 다르시겠죠. 자금 규모도 다르고 네. 위험의 허용 한도도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 맞는데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뭐 단순하게 금융자산을 100으로 보면 예.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70%. 지금 예전에는 은퇴 세대도 뭐 정말 위험자산 비중을 안전자산 비중을 자기 나이보다도 더 해라. 그렇죠.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 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좀 이제부터는 조금 알을 낳는 닭을 키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분들은 더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공격적이고 서둘고 빨리 부자 되고 그리고 좀 요행수를 바라고 이런 거는 투기잖아요. 네. 투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한 번은 안 물릴 수 있어도 결국에는 평생 투기를 몇 번 하면 말리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리게 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는 뭐 어쩌다가 한 번 하시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자주 하시지 말고 투자를 하시라. 네, 투자는 반대로 유행수를 안 부리고 조금 너무 비싸면 팔고 너무 싸지면 사고. 그렇죠. 근데 너무 비쌌는데도 살 때는 분석을 해서 네. 내가 사는 이유를 자기를 설득시켜야죠. 네. 내가 비싼데도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나는 이거다. 그러면 살 수 있죠. 떨어져도 팔아야 되는데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네. 사지 않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팔겠다. 네. 그럼 파는 이유. 그럴 때 이제 이유를 찾는 거고 제 주변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대체로 가격 순응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 순응 네. 전략. 네, 그러니까 가격에 순응하는 거죠. 너무 많이 오르면 발이 차면 기울듯이 썰물이 오면 밀물이 오듯이 이제 그 순환을 타는 거죠. 네. 그러면 대체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 주는 거죠. 네. 그걸 반복하다 보면 복리로 수익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분석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매크로를 활용하는 거는 매크로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직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방송을 보시고 매크로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는 거지. 투자 타이밍, 뭐 투자의 비중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자산 비중을 7대3 정도로 하시되 주식을 뭐 위험 자산을 그냥 뭐 주식으로 다 보면 네. 저는 주식을 100으로 했을 때 선진국과 신흥국 비중을 5대5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진국과 신흥국 비중 5대5. 네, 그러니까 뭐 70에서 한 35, 35. 그래서 신흥국 중에는 우리나라 당연히 국내 주식이 한 25. 네. 그다음에 5에서 한 10% 정도는 10% 너무 안 나요? 베트남이라든지 우리보다 뭐 인구 구조라든지 잠재 성장률이 높은 지역의 채권이라든지 국채라든지 국영기업 채권이라든지 네. 안 망할 뭐 채권 주식 그리고 뭐 적립식 투자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해외 주식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성장주 다우존스나 S&P에 배당이 분기마다 나오는 안정성장주 ETF 뭐 종목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종목 고르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ETF를 취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이 분기마다 나오는 안정성장주 이거는 이제 뭐 큰 제약사라든지 뭐 큰 금융회사라든지 네. 인프라 펀드 이런 주식이라든지 뭐 리츠라든지 네. 음식료 우리가 다 잘 아는 브랜드의 글로벌 브랜드의 미국 그런 기업들을 이제 모아놓은 ETF들이 있습니다. 네. 배당도 잘 주고요. 그런 기업들을 한 10%에서 15% 깔고 가시면 네. 안전자산 비중이 앞서 30%로 말씀드렸는데 이 좀 안정성장주도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와서 혹시 1년 단위로는 손실이 날 수 있어도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피해갈 수 없죠. 네. 하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놔두면 또 돈이 되거든요. 네. 어려운 시기는 배당으로 이겨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안전자산을 거의 40% 깔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다 공격적인 성장주 ETF에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나지 않으면서 시간이 투자자의 편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동되는 거죠. 이거를 깔고 또 이제 성장주 투자의 시기를 또 좀 네.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좀 위험자산 그 안전자산 비중은 성장주가 좀 더 떨어지고 네. 가격이 싸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싸진 성장주를 조금씩 담기 시작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비중은 좀 줄겠죠. 네. 네, MMF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고.
오늘 제가 김한진 박사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그러세요? 모르겠지만 딴 때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받아 적었습니다. 다 아시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른 분이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는 것,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진짜 판단을 내려야만 그게 내가 곧 이해한 것이고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어떻게 이제 내 판단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직접 이제 판단을 하셔야만 김한진 박사님의 말씀도 사실은 진짜 이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하는 거니까. 맞죠. 예.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이 또 명쾌하게 실물 경기, 그리고 또 이제 금융시장 흐름도 이제 또 같게 또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Y 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였으면 더 좋았을 3프로 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